안녕하세요. 언어와 매체 4차 5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벌써 우리 네 번째 시간이에요. 대박이죠? 자, 이 시간에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 의문에 대해서 수업할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의문 체계와 의문 변동에 대한 이론 수업이었다면, 수능 특강 강의 잘 들었다면 분명히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 지난 시간에 이론 수업이었다면 오늘은 적용하는 수업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정확히는 적용? 음, 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론 수업이 되긴 할 텐데, 이제 실제 예시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지문 속에서 변동 현상들을 찾아보는 연습을 하는 수업이 될 거예요. 지난 시간에 수업일기, 너희들이 작성한 수업일기 선생님이 쭉 읽어봤는데 제일 어려워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했던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이 의문 변동과 관련된 내용이어서 오늘 수업하면서 그 부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쌤도 최대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지문으로 활용할 작품은 바로 한용운의 수의 비밀. 벌써 만약 수능 특강 문학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거 수능 특강 문학에 나온 작품인데 라고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작품 넘어갑니다. 수의 비밀, 한용운. 나는 당신의 옷을 다 지어놓았습니다. 시물도 짓고 도포도 짓고 자리옷도 지었습니다. 짓지 아니한 것은 작은 주머니에 수놓는 것 뿐입니다. 그 주머니는 나의 손때가 많이 묻었습니다. 짓다가 놓아두고 짓다가 놓아두고 한 까닭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바느질 솜씨가 없는 줄로 알지만은 그러한 비밀은 나밖에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마음이 아프고 쓰린 때에 주머니에 술을 놓으려면 나의 마음은 수놓는 금실을 따라서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고 주머니 속에서 맑은 노래가 나와서 나의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아직 이 세상에는 그 주머니에 넣을 만한 무슨 보물이 없습니다. 이 작은 주머니는 짓기 싫어서 짓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 것입니다. 뭔가 애절하고 애잔한 느낌의 시죠? 자, 한용운이라고 하는 시인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둬야 하는 수능 단골 출제 작품의 작가.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용운의 작품들에 대해서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하는 게 사실이에요. 문학 공부하듯 문학 작품 분석하며 공부하는 것도 필요해요. 작품을 감상하는 능력을 키워야 하는 것도 있고, 이 작품에서도 지금 바로 눈에 딱 들어오는 거 보면 짓고, 짓고, 지었다? 하는 무슨 법? 반복법. 그리고 또 뭐가 있나? 또 뭐가 있나? 여기. 마지막.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 것입니다. 짓고 싶으면 지으면 되는 거지. 상식적으로는 그렇죠. 논리적으로는. 자, 그런데 작가는, 시인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했을 거예요. 무슨 법? 모순된 표현 속에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역설법. 자, 이렇게 문학 작품으로도 우리가 감상하면서 이해하고 작품을 분석할 줄 아는 능력을 키워야 하지만 오늘의 우리가 수업 목표는 의문 변동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부해보며 보다 깊게 이해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오늘은 지문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당신의 옷을 다 지어 놓았습니다. 첫 번째 행에서 의문 변동이 일어나는 거 어떤 걸까요? 맞아요. 저 알아요. 하면서 요거 얘기할 사람 있을 수도 있겠다. 자, 이거 어떻게 읽나요? 옷을 이라고 읽어요. 자, 그런데 의문의 개수와 의문의 모양이 변한 게 있나요? 하나도 없어요. 의문의 위치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자, 어떻게? 앞말에
받침이 뒷말의 초성으로 옮겨갔을 뿐이야. 그러면 이건 뭐라고 하겠어요? 음은 변동이다 아니다? 음은 변동이 아니다. 이건 무엇이다? 연음이다. 자, 연음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친구들이 있어서 쌤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자, 연음은 앞말의 받침이 뒷말의 초성으로 옮겨간 것일 뿐이에요. 이어서 발음했을 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음의 형태가 변했거나 축약이 되거나 다른 음운으로 교체가 되거나 단락이 되거나 없던 음운이 새로 생겨난 첨가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음은 변동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것. 자, 그러면 이제 음은 변동과는 다른 연음에 대해선 이해했을 것이라 생각하고 음은 변동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수업합니다. 자, 첫 번째 행에 지어 놓았습니다. 한번 봅시다. 자, 놓았습니다. 이거 표준 발음이 어떻게 되더라? 놓았습니다. 라고 읽어요. 자, 그러면 한번 음운에 어떤 차이들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일단 원래 표현에서 있던 히읗이 없어졌어요. 히읗 탈락. 자, 히읗 탈락이 일어난 여기에서 음운 환경 어떤 건가 봅시다. 어간, 놋의 히읗이 바로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앗을 만나서 앞말의 받침 히읗이 탈락하는 현상. 이게 바로 히읗 탈락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또 바뀐 게 뭐가 있나요? 그냥 우리 음절의 순서대로 한번 바뀐 음운을 찾아봅시다. 뭐가 바뀌었나요? 쌍시옷이 디귿으로 바뀌었어요. 자, 음절 발음에서는 받침에서는 발음할 수 있는 자음의 개수가 제한되어 있었어요. 7개. 가느다란 물방울. 그렇지. 음절 끝소리 규칙. 다른 말로는 평파열음화라고 했죠. 자, 세 번째 한번 봅시다. 뭐가 바뀌었나요? 세 번째 음절에서 한번 봅시다. 초성을 먼저 한번 보면 그렇지. 시옷이 쌍시옷으로 바뀌었어요. 앞말에 디귿, 안울림 소리 디귿과 뒷말에 안울림 소리 시옷, 그 중에서도 안울림 예사 소리 시옷이 만났어요. 나란히 왔어요. 이럴 때 디귿의 영향으로 뒷말에 시옷이 쌍시옷으로 된 소리로 바뀌는 현상. 다른 말로는 우리가 경음화라고 하죠. 미음이 잘 안 써지네요. 자, 경음화라고도 하죠. 자, 마지막 또 뭐가 바뀌었나요? 비읍이 니은의 영향으로 미음으로 바뀌었어요. 이건 비음화 현상. 비읍과 파열음인 비읍이 뒷말의 니은, 비음의 영향을 받아서 동일한 조음 위치, 입술 소리에 있는 비음인 미음으로 바뀌었다라는 것. 자, 하나의 단어 속에서도 여러 가지 음음 변동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 음음 변동이 일어나는 순서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들 되게 많았어요. 그 질문이 가장 많았거든요. 비중으로 따지면. 모든 음운 변동을 우리가 순서대로 명확하게 이게 정답이야 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순서를 밝혀야 논리적으로 이 과정을 이렇게 발음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대체로 기본적으로는 제일 먼저 어떤 현상이 먼저 일어나느냐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 얘가 1번으로 일어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1번 음절 끝소리 규칙이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음 변동 현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받침에
가느다란 물방울, 가느다란 물방울. 자, 이 7가지 자음 외에는 받침에서는 발음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발음할 수 있는 소리로 바뀐 다음에 뭔가 변화가 있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음은 기본적으로는 음절 끝소리 규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음군 단순화하고 된소리 되기 어떤 순서인지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앞 시간에 수능 특강 아마 강의에서 남궁민 선생님 강의를 통해서 너희들이 굉장히 지금 헷갈려하는 게 짧고 짧고 요거 발음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요거는 나중에 선생님이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넘어가 봅시다. 심의도 짙고 도포도 짙고 같은 표현이 나왔어요. 이거 놓았습니다에서 이미 한번 언급했던 음운 변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걸까요? 일단은 시옷이 뭐로 바뀌어야 될까? 발음할 수 없으니까 시옷의 대표음 디귿으로 바뀌어야겠죠. 음절 끝소리 규칙. 안울림 소리와 안울림 예사 소리가 나란히 만났어요. 그러면 뒷말에 뭐가? 예사 소리가 무엇으로? 된 소리로 바뀌어야겠죠. 짙고 된 소리 되기 현상이 일어났네요. 자, 그 다음 자리, 옷도 이것도 보니까 어때요? 마찬가지예요. 짙고하고 같아요. 일단은 음절 끝소리 규칙과 된 소리 되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지었습니다. 어때요? 쌍시옷이 무엇으로 바뀌어야 될까? 그렇지. 음절 끝소리 규칙 일어나야겠죠. 그 다음에 씁니다, 놓았습니다 하고 동일하죠. 자, 반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행. 짓지 음절 끝소리 규칙과 된 소리 대기 현상이 일어났어요. 자, 시옷이 디귿으로 바뀌었고 디귿과 지읒이 나란히 만나서 이 뒤에 있는 지읒이 무엇으로 바뀌었나요? 쌍지읒으로 바뀌는 된소리 대기 현상이 일어났어요. 아니한 것은 작은 주머니에 수 놓는 것 뿐입니다. 자, 여기에서 일어난 음운 변동 어떤 걸까요? 여기에서 일단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할까? 그렇지. 먼저 놓는 히읗이 디귿으로 대표음되는 음절 끝소리 규칙 현상이 일어나야 해요. 그리고 났더니 디귿하고 니은이 나란히 왔네? 비음과 비음 아닌 것이 나란히 왔을 때 비음을 닮아서 비음이 되는 것. 그렇지. 비음화 현상. 놓는이라고 발음하는 것. 이게 바로 표준 발음. 자, 여기에서도 하나, 두 번의 음운 변동 현상이 일어납니다. 수놓는 것 뿐입니다. 여기에서도 어떤 것? 그렇지. 먼저 음절 끝소리 규칙. 시옷이 디귿으로. 그 다음 비읍이 니은의 영향으로 미음으로 바뀌는 비음화 현상이 일어나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 주머니는 나의 손때가 많이 묻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음운 변동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자, 어떤가요? 다음이 자음군 단순화 현상이 일어났어요. 자, 이건 자음군 단순화라고도 볼 수 있고, 어떻게는 이건 뭐가 탈락한 거야? 히읗이 탈락한 거야. 그래서 히읗 탈락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잠금 단순화라고 선생님이 적어놨는데 일단 히읗 탈락이라고 해주는 게 더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히읗이 탈락하고 자, 뒤에 있는 모음의 영향으로 그리고 앞에 니은과 뒤에 모음이에요. 자, 히읗은 연음되지 않고 뒤에 모음이 오더라도 연음되지 않고 어떻게 되느냐면 워낙에 음가가 약해서 히읗은 대체로 탈락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건 히읗의 소리값이 명확하지 않고 약해서라는 건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히읗 탈락 현상이 일어났고 그러면 남아있는 건 만이밖에 없죠. 만이라고 발음하지 않고 만이라고 이건 뭐라고 했더라? 연음이라고 했죠. 연음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음음변동 현상이 아니라는 것. 자, 그 다음 묻었습니다. 한번 봅시다. 여긴 어때요? 묻었. 자, 디귿이 바로 뒷 음절의 초성으로 연음되었고 쌍시옷이 디귿으로 음절 끝소리 규칙 현상 일어났죠. 자, 디귿과 시옷이 나란히 만났네요. 습 된소리 대기 현상 쌍시옷으로요. 자, 씁니다. 이건 어떻게? 비읍과 니은이 나란히 만나서 비읍이 니은을 닮아서 미음으로 변하는 비음화 현상 일어났어요. 자, 두 번째 행, 그 다음 행 한번 봅시다. 짓다가 놓아두고 짓다가 놓아두고 한 까닭입니다. 짓다. 앞에서는 짓고 나왔어요. 자, 어떤 음운 현상 일어났나요? 반복되는 거죠. 고가 다로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음절 끝소리 규칙과 된소리 대기 현상이 일어났어요. 음절 끝소리 규칙은 어떤 것? 디귿이 아니다. 시옷이 디귿으로 바뀌는 것. 그리고 된소리 대기는 어떤 것? 디귿이 쌍디귿으로 바뀐 현상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 한번 봅시다. 놓아두고. 놓아두고. 반복이에요. 자, 놓아두고. 여기에서는 어떤 의문 현상? 그렇지. 어간, 말음의 히읗, 그 다음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할까요? 히읗, 탈락 일어나야겠죠. 놓아두고 한 까닭입니다. 까닭입니다. 이건 어떤 의문 현상일까요? 까닭입니다. 이게 표준 발음이죠? 여기서 바뀐 건 딱 하나. 비읍이 미음으로 바뀌는 비음화 현상. 무엇의 영향으로? 비읍이 니은을 만나서 이 비읍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미음으로 바뀌었어요. 이러한 비음화 현상. 다른 사람들은 나의 바느질 솜씨가 없는 줄로 알지만은 비읍 시옷이 왔어요. 이런 걸 보고서 겹받침 자음 군이라고 하죠. 받침에는 두 가지 자음을 동시에 발음할 수 없어요. 그러면 둘 중 하나는 사라져야만 해요. 그래서 비읍 시옷 중에서 시옷이 탈락합니다. 그래서 자음군 단순화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러고 났더니 어때?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비읍하고 니은이 우리가 앞에서 배워봤던 것처럼 비읍하고 니은이 여기도 나란히 왔어요. 그래서 비음화 현상이 일어났어. 자, 여기 보자. 시옷하고 니은이 나란히 왔어요 라고 설명할 수 없는 비읍이 미음으로 바뀌는 이건 순서가 명확할 수밖에 없는 논리적으로 따질 수밖에 없는 순서. 자, 이러한 것은 우리가 순서를 명확하게 따져볼 수가 있겠죠. 비읍, 시옷이 비읍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비읍, 시옷이 바로 미음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이런 표현 같은 경우는 반드시 순서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겠죠. 이런 문제들이 간혹가다
순이나 혹은 모의고사에 출제될 때가 있으니까 이런 거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온라인으로 이야기를 하고 원격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실은 너희들이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선생님이 반복해서 설명해 주거나 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기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일단은 최대한 이해할 수 있는 부분까지 이해해 보고 그래도 이해되지 않으면 등교 계약했을 때 선생님하고 이해가 될 때까지 한번 반복하면서 공부해보고 또 공부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려면 빨리 등교 계약해야 해요. 우리 기도 열심히 해야겠네요. 자, 다음 넘어가 볼까요? 그러한 비밀은 나밖에는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거 아까 반복했었죠? 업습, 된소리 대기, 업습, 자음군 단수나 없습니다. 이게 마찬가지예요. 자, 안 울림 소리와 안 울림 소리가 왔어요. 실은 이거는 비읍이어도 설명이 되는 거긴 하지만 일단은 규칙으로 보자는 거예요. 뒤에 음절이 된소리 되기 현상이 일어나는 이런 경우, 안 울림 소리와 안 울림 소리가 오는 경우 이 시옷의 역할이 바로 시옷의 영향으로 뒤에 있는 시옷이 된소리가 되었고 얘는 이제 역할을 다 했어. 비읍하고 시옷은 동시에 발음할 수가 없어. 그러면 비읍 시옷은 뭐가 삭제된다고 했더라? 시옷이 결국은 탈락하는 거야. 제 역할하고 자음군 단순화되어 탈락합니다. 누가? 시옷이 탈락합니다. 그리고 나서 비읍하고 니은이 만난 것 어떻게? 이거 계속 반복되네요. 비읍이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미음으로 바뀌는 비음화 현상. 이것 또한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의문변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내용은 선생님이랑 구체적으로 너네들이 이해될 때까지 반복해서 수업할 수 있게끔 등교 계약하면 다시 한번 복습하도록 할게요. 영상으로 설명하는 게 실은 굉장히 한계가 있는 것 같거든. 자, 다음 넘어가 봅니다. 나는 마음이 아프고 쓰린 때에 주머니에 술을 놓으려면 이거 어떻게 했더라? 그렇죠. 히읗 탈락. 반복됐으니까 바로 넘어갑니다. 나의 마음은 수놓는 이것도 우리 앞에서 했었어. 어떤 거? 히읗이 일단은 음절 끝소리 규칙으로 디귿으로 바뀌고 그리고 디귿이 뒤에 있는 니은의 영향으로 니은으로 바뀌는 비음화 현상. 자, 금실을 따라서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고 주머니 속에서 맑은 노래가 나와서 나의 마음이 됩니다. 비읍이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미음되는 비음화 현상 일어나네요. 그리고 아직 이 세상에는 그 주머니에 넣을 만한 넣다의 어간 넣다의 어간 넛 그리고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그러면 무슨 현상? 그렇지. 히읗 탈락. 만한 무슨 보물이 없습니다. 이거 여러 차례 반복했으니까 바로 넘어갑니다. 된소리 대기, 자음군 단수나 비음화 현상이라는 것. 자, 이 작은 주머니는 짓기 싫어서 짓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 것입니다. 자, 뒤에 자음만 조금씩 달라지는 거라서 의문 환경이 크게 다른 게 아니라서 동시에 4개 한꺼번에 처리합시다. 어떤 건? 시옷은 일단 짓다의 앞말에 시옷, 받침 시옷은 일단 뭐로 바뀌어야 될까? 디귿으로 바뀌어야겠죠. 이걸 보고서 우리는 음절 끝소리 규칙. 자, 디귿과 기역이 나란히 만났어요. 안 울림 소리와 안 울림 예사 소리가 나란히 왔어요. 그러면 뒤에 있는 예사 소리가 된 소리로 바뀐다. 된 소리 되기. 다른 말로 경음화라는 거죠. 자, 싫어서 자음군 단순화. 이건 자음군 단순화라고 보지 않고 뭐라고 한다고 했더라? 히읗 탈락. 자, 모음과 앞에 어감 나름의
히읗이 나란히 와서 탈락, 히읗이 탈락되는 히읗 탈락 현상이라고 봅시다. 자, 싫어서 짓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이거 어떻게 발음하나요? 못하는 이라고 발음하죠. 자, 앞날에 받침 시옷과 뒷말 초성에 히읗이 나란히 왔을 때는 티읕으로 거센 소리가 되는 거죠. 다른 말로 격음화라고 합니다. 활용에 또 어떤 게 있어요? 기억하고 히읗이 만나면 키읔이 되고, 또 비읍하고 히읗이 만나면 피읍이 되고, 지읒하고 히읗이 만나면 치읓이 되는 이런 것들. 거센 소리 되기. 이거 뭐라고 하나요? 축약이라고 하죠. 자,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짓고 싶어서 짓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일어난 음운 변동, 자음군 단순화, 그리고 아니라 히읗 탈락이라고 했죠. 쌤이 아무 생각 없이 PPT를 만들었나봐. 자꾸 실수가 있네요. 짓지 않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여기에서 나타난 음운 변동 어떤 걸까요? 비화 현상. 비읍이 니은을 만나서 니은의 영향으로 미음으로 바뀌는 비화 현상이 일어났네요. 자, 여기까지가 수의 비밀이라고 하는 한용우님의 시 속에서 찾아본 음운 변동 현상들이에요. 자, 어때? 실제 지문 속에서 찾아보니까 조금 더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은 오늘 또 선생님 과제와 함께 제시해줄 수업일기에 구체적으로 내용을 기록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하는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어떻게 이해가 됐고 어떤 부분은 어떻게 이해가 되지 않았는지를 기록해 줘야 온라인으로 하는 수업에서는 선생님이 너희들에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는 문법 수업을 했지만 그래도 문학 작품인데 우리가 조금 아쉬우니까 문학 공부에 대해서도 살짝 언급하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수능 공부를 위한, 수능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문학 중에서도 시,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아는 시, 배운 시일지라도, 모르는 시, 낯선 시일지라도 반드시 시를 만나면, 시 공부를 하면 이것들만 파악하면 돼요. 첫 번째, 화자나 대상의 정석. 이 말은 곧 화자나 대상의 기분을 파악하면 돼요. 두 번째, 화자나 대상의 태도, 곧 이건 자세, 존중한다던가, 존경한다던가, 성찰적인 자세, 태도를 가지고 있다던가, 반성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던가,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던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시어나 시구의 의미. 눈이라고 하는 시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시에서는 깨끗함, 순수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혹은 어떤 시에서는 눈은 차가우니까 뭔가 날카롭다, 차갑다, 이런 부정적인 의미를 지닐 수도 있다. 이런 시어가 갖는 의미를 파악하는 것. 그리고 시어 또는 표현법이 하는 역할. 아까 한용우님의 수의 비밀에서 같은 경우, 짓고,
반복했어. 반복함으로써 내가 계속해서 님을 생각하면서 옷을 지었다라고 하는 나의 정성을 강조하는 표현이 될 수도 있겠고, 한편으로는 오늘을 형성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네 가지만 파악하면 실은 이 네 가지를 묻는 문제가 수능 문학에서 출제되는 문제의 키워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낯선 작품을 만난다 하더라도 이 네 가지 정서, 태도, 의미, 기능 이 네 가지만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으면 문학 공부하는 것, 문학 문제 푸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작품을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자, 제일 먼저 제목을 먼저 보는 거예요. 이를테면 수의 비밀. 한번 보자. 뭔가 비밀이 있대. 그러면 시인은 아마 어떤 비밀인지를 이야기를 해야 되겠구나. 이야기를 하겠구나 하는 걸 우리가 추측하면서 읽는 거야. 자, 제목을 통해서 우리는 화자가 시에서 이야기하려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어. 이건 곧 뭐야? 실은 의도나 시인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야. 의도를 파악한다는 건 곧 주제를 예측할 수 있는 표지가 제목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자, 두 번째, 제목에 언급된 대상의 특징이나 제목에 생략된 부분을 고려하면서 시를 읽으면, 그러면 내가 어떻게 시를 감상해야 할까? 무엇을 찾으면서 어떤 방향으로 작품을 감상해야 할까? 하는 것들을 주는 힌트가 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화자와 시적 대상을 찾는 거예요. 1학년 때부터 우리 반복했을 거야. 시적 화자가 표면에 나타났나, 나타나지 않았나, 이거 어떻게 파악한다고 했지? 나, 우리. 나나 우리라고 하는 시어가 등장을 하면 시적 화자는 표면에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겪은 일을 혹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시 속에서 풀어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내 감정을 보다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지. 그런데 화자가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경우는 대체로 화자가 자꾸 등장하는 대상이라고 하는 건 곧 뭐야? 화자가 바라보는 대상이라는 거야. 화자가 바라보는 대상이 주인공인 거야. 자, 나나 우리라고 하는 시어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면서 시적 화자가 표면에 드러난다면 이걸 소설로 치면 1인칭 시점의 소설, 1인칭 시점의 작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1인칭 대체로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높고 경우에 따라 관찰자가 되기도 하지만 자, 그런데 화자가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화자가 약간 작품 바깥쪽 혹은 약간 작품의 메인 스토리와 관련된 그 작품의 그 시상 전개 흐름에서는 살짝 관망하는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면 이건 한층에 가까운 표현이 되는 거지. 그러면 대상이 주인공이 시적 대상이 주인공이 된다는 거니까 우리도 시적 화자보다는 누구에게 집중하면서 작품을 읽어야겠어? 시적 대상에 집중하며 작품을 읽어야겠죠. 연습 한번 해봅시다. 자, 이 연습하는 거 아까 제목 수의 비밀 이렇게 우리가 해봤던 것처럼 한번 시를 함께 되새겨보면서 한번 봅시다. 이 시 속에서는 나가 계속 등장했어. 그런 걸 보니까 시적 화자가 자기 이야기하고 있나 봐 하는 걸 예측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 당신이 나타나는 걸 보니까 이 당신이 시적 대상이구나. 나는 당신을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 자, 세 번째. 시적 화자나 혹은 대상이 처해 있는 상황을 이해하는 거야. 자, 표면에 드러나 있는 수준의 상황만 파악하면 돼요. 뭔가 내가 아마 이럴 거야.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하면서 개인적으로 판단하면 진짜 문제 풀기 위한 시일기에는 독이 될 수가 있어. 예전에 선생님 친구가 나는 문학이 너무 어려워. 난 그렇게 소설 읽는 거 좋아하고 시집 읽는 거 좋아하는데 문학이 너무 어려워 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했었거든. 근데 걔가 나중에 하는 말이 그러더라고. 나는 자꾸 내 생각을 넣어. 문제를 풀면서 이런데 내 감정을 넣어.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나의 판단을 넣어. 나의 생각을 넣는 거야. 그러니까 작품이 출제자가 의도하는 바와는 다르게 읽혀버리는 거지. 그러면 1, 2, 3, 4, 5 선지 속에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을까? 찾을 수가 없는 거지. 자, 그러니까 딱 표면에서 우리가 바로 캐치할 수 있는 상황 정도만 우리가 파악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수의 비밀로 연습해 봅시다. 나는 당신의 옷을 만들고 있어. 근데 보니까 그 옷을 입을 당신이 나랑 같이 있어? 같이 없어. 그러면 당신의 부재 상황이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지. 그러면 지금 현재의 상황은 이민과 이별한 상황이구나 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근데 이거는 딱 드러나는 거지. 표면에서 우리가 글을 쭉 읽으면서 드러나는 거지. 우리가 추측하거나 판단한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자, 그 상황 속에 그 시적 화자가 처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화자가 느끼는 정서 혹은 화자의 태도를 파악하면 있는 거야. 아까 쌤 이야기했던 것처럼 시를 감상할 때 읽어야 하는 거. 첫 번째, 시적 화자의 정서, 시적 화자의 태도. 두 번째가 태도였지? 자, 이 두 가지 파악해야 한다라는 거야. 대체로는 기분이나 정서를 나타내는 시어로 파악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직접적인 시야가 드러나지 않을 때도 있어. 그러면 무엇을 통해 파악한다? 어조를 통해서 파악한다. 이 어조는 대체로 종결어미들 통해서 나타나기도 해요. 이거는 나중에 선생님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자, 연습 한번 해봅시다. 마음이 아프고 쓰린 때가 있다라는 표현을 보니까 어때? 시적 화자가 되게 슬프고 힘들었다는 걸 알 수 있어. 왜 슬프고 힘들어? 사랑하는 나의 당신이 내 옆에 없어서. 그래서 슬프고 힘들었다는 거지. 아프고 쓰리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자, 그 다음 또 한번 추측해볼까? 옷을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시적 화자는 당신하고 다시 만나고 싶은 당신과의 재회를 기대하고 있다라는 시적화자의 정서, 시적화자의 태도도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문학작품을 읽을 때에는 이러한 방법, 이러한 순서, 물론 정답은 아니야. 100%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요런 순서를 밟아가면서 혹은 요런 것들을 찾아가면서 너희들이 작품을 감상하면 실은 문제 풀 때 훨씬 낯선 작품이라 하더라도, 어, 훨씬 빠르게 이해하면서 작품을 분석할 수가 있다는 것. 이 방법은 선생님이 알려주는 거지, 이걸 알았다고 해서 난 이제 문학 작품 다 알 수 있어 하는 게 아니야. 이걸 가지고 너희들이 끊임없이 반복해서 문제를 풀고 작품을 접하면서 연습해야 합니다. 자,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예요. 자, 오늘의 과제 나갑니다. 첫 번째, 수능 특강 문학 10강과 11강을 수강하고 문제 풀이를 해주세요. 이거는 주말까지 활용해서 조금 공부하도록 합시다. 수능 특강 강의가 보통 60분에서 70분 정도 되더라고. 그런데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이제 내일은 금요일, 일요일까지 하면, 토요일 주일까지 하면, 오늘 오후, 금요일, 어, 주말까지 하면 대략 그래도 너네 금요일 수업 듣는 것까지 한다 하더라도 대략 한 이틀하고 반나절 정도의 시간은 너희들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고 어쨌거나 우리는 밥상 받아놓은 수능 날짜 받아놓은 고3인 만큼 실은 공부해야 하는 것들도 있으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시간을 투자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수능특강 문항 78쪽에서 79쪽에 제시된 시 두 편이 있어요. 백석의 시 한 편하고 누구의 시였지? 선생님이 정확하게 시인 이름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런데 아무튼 시 두 편이 있어요. 근데 그 시 두 편을 오늘 수의 비밀, 시 의문변동 찾으면서 분석해봤던 것처럼 그 두 편의 시도 정리해주세요. 시 전문은 선생님이 학습지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수능특강 문학 74쪽에서 81쪽에 있는 현대시를 4단계, 선생님이랑 같이 수의 비밀 연습해봤던 것처럼 4단계로 시 파악을 한번 해봅시다. 총 6편의 현대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수의 비밀을 빼니까 5편의 현대시가 되겠죠? 이 5편의 현대시 4단계로 의미 파악하기. 이것 또한 선생님이 학습지가 함께 탑재하도록 하겠으니까, 주말까지의 시간을 활용해서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시간표가 그러니까 이번 주 시간표하고 다음 주 시간표가 크게 바뀌지 않을 거라면, 우리의 언어 매체 다음 수업은 또 다음 주 화요일일 거예요. 다음 주 화요일에 언어와 매체 수업이 들었으니까 다음 주 월요일 자정 전까지는 과제를 모두 제출해 주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과제 학습지 하고 그다음에 수업일기 작성하는 거 파일 선생님이 제시할 거예요. 이 두 가지 모두 다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하고 싶은 것은 쌍방향 수업하려면 우리가 좀 뭔가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어야 해요. 선생님한테도 구축되어 있어야 하지만 여러분도 세팅돼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요. 그 준비가 어제부터 너희들한테 갑자기 막 가입해주세요. 뭐 여기 들어와 주세요. 라고 얘기했던 구글 클래스예요. 구글 클래스에 오늘까지는 반드시 다 여러분들이 가입해서 수업 참여하기 버튼을 눌러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야만 실은 조금 더 원활하게 우리가 쌍방향 수업도 하면서 뭔가 수업을 좀 더 의미 있게 혹은 좀 더 너희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진행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